안녕하세요. 가드너스 식샘자매 민식쌤. 윤식쌤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방영되고 나서 지인들로부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참교육 봤어? 어땠어? 진짜 그래? 이런 질문들이요.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5화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들은 이미 뉴스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과장된 것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학교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도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건 정말 부당하다 라고 느낀 민원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반면에 민원이 심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인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신고할 만한 건덕지를 잡기 위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반의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요. 그중에서도 신고 협박까지 하는 학부모가 매년 서너 명 정도는 있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민원들일까요? 저희가 주변 교사 지인들의 그런 경험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것만 해도 사실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체험학습을 가니까 학급 행사를 미뤄달라. 사진에서 왜 우리 아이만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아이가 학교 태블릿을 몰래 집에 가져가서 게임을 했는데 학교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애가 태블릿을 가져와서 게임을 하게 됐다. 친구를 계속 때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한 후에 알려드렸는데 우리 애가 때린 게 아니라 그 아이 얼굴이 우리의 손에 닿은 거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오히려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알림장에 교사가 지도하는 글을 써줬는데 글씨가 성의 없다고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한 경우. 멍하니 있는 아이에게 정신 차려 안드로메다 갔다 왔어? 라고 한 말로 아동학대 신고한 경우. 애 아빠가 찾아가려는 거 제가 말렸어요. 우리 애 아빠 태권도 전공이에요. 제가 한의사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내는 장문의 문자 끝에 변호사, 배상 이런 식으로 보내거나 또 매일같이 장문의 톡을 보내는 경우 또 국제 중에 보내야 하니 생활기록부 표현을 고쳐달라는 요구 수행평가를 잘함이 아니라 매우 잘함으로 다 바꿔달라는 경우 반 배정할 때 땡땡이 반에는 우리 아이 넣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직접적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지 소문이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이런 요구가 생기는 걸까요? 결국 이런 요구는 교육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네.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으로 아이가 너무 귀해지면서 귀하게 키운다를 넘어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혼나서도 안 되고 잘못할 리도 없고 기분 나빠서도 안 되고 갈등도 겪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아이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을 악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이 싸움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지 않기 위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도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부모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불안,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아이의 잘못을 자신의 실패처럼 받아들이는 심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참교육 5화에서 보여준 문제들은 이렇게 정말 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인은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논의하기보다는 부모인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그리고 학교와 어떻게 소통하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드너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함께 바르게 성장하고 학교에서도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아이의 성장을 도우면서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이의 말 하나만 듣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말 하나가 아니라 말 100을 들어보세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신의 관점을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전달하다 보니 사건의 일부만 얘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빠뜨리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부모님께 혼날까 봐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한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 하나가 아니라 말 100을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불만이 있거나 갈등 상황이 있었거나 선생님께 훈육을 받은 일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속상했구나. 일단 아이가 말 하나 말한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요. 충분히 공감한 다음엔 차분하게 이제 말백을 차근차근 채워나가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이 일에 처음부터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하면서 말백이 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이야기를 쭉 같이 해 나가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보세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가든이는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지 한번 말해줄래? 아, 그렇게 이해했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와 그 상황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말 하나로 시작했는데 훨씬 많은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했던 아이도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사실은 제가 먼저 그랬어요. 친구도 화가 날만 했어요.처럼 상황을 스스로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말백을 채워가는 동안 부모님께서도 그 상황이 더 잘 보이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상황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차분하게 이끌어 주기만 하면 자기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도 아이에게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사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사실관계가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선생님께 정중하게 여쭈어 보면 됩니다. 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꼭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보세요. 오늘 땡땡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확히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아이와 먼저 충분히 대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학교와 소통하는 것. 그것이 아이의 성장을 돕고 건강한 소통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든든이가 유아 때 원에 가서 맞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세게 장난감으로 맞고 왔었는데요. 장난감을 갖고 있던 거를 한 아이가 빼앗아 가면서 그걸로 든든이 머리를 딱 때려서 엄청나게 상처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속상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든든이에게 어린 나이지만 해줬던 이야기는 원에 가서 내일 그 친구에게 너가 그렇게 나를 때려서 기분이 안 좋았다. 내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다. 앞으로는 그 장난감으로 나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 번은 꼭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걸로 절대 나를 때리지 마. 그리고 다른 친구도 때리면 안 돼. 라고 꼭 한 번은 꼭 얘기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사과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든든이가 맞고 와서 그 다음날 가서 스스로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노력을 했는데
했는데 사과를 든든히는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든든이가 장난감으로 친구 머리를 그렇게 호되게 때리고 그랬더라면 나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생각을 해보니 비록 유아 때이지만 색종이 하나라도 꺼내서 그날 같이 앉아서 그 친구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네가 장난감을 그렇게 빼앗아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뺏기는 순간에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맞았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짧게나마라도 못 쓰는 글씨라도 직접 사과하는 편지를 써보게 해서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든든이가 친구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부모들과 어른들의 사과만 있었지 아이들의 사과가 서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유아 때는 진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관여가 더 확실할 수밖에 없는데 유아 때도 충분히 사과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된 사건이었어요.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하고 올 때도 있지만 내가 피해를 줄 때도 있는데 피해를 당할 때는 어떻게 내가 그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현을 잘해서 문제 발생이 재발되지 않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연습. 근데 내가 피해를 준 경우에서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어떤 사과를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때가 정말 유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때에 부모가 보여줘야 할 태도는 진정한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도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부모도 정말 사과를 해서 부모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사과도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런 걸 배워서 사과를 잘 했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위로받고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 유아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지나갔을 때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고 저학년이 됐을 때 든든이는 말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여전히 덩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치이고 맞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때려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그 친구한테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든든이가 집에 와서 엄마, 제가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애들이 듣지 않아요. 라고 고충을 토로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듣고 있을 거야.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때가 올 거야. 라고 저는 든든이를 격려를 해줬고, 그래서 든든이는 그 친구들과 정말 다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게 부모님이 잊지 않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단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보게 하는 것, 피해를 당하든 피해를 주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럼 2단계입니다.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원에서 선생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때 부모입니다. 부모는 1단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2단계 아이가 즉시 요청까지도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어려워질 때 그러면 그때 개입을 하세요. 그때도 해결 방법을 정해서 요구하기보다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요청을 해서 논의를 해나가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부탁과 요구는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부탁하세요. 예를 들어, 반 배정과 자리 배치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미 배정이 발표가 난 후에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다른 아이가 있다면 반 배정이나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부탁을 드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아니라 학교 방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라는 부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미리 부탁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의 수시 상담을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수시 상담에 대한 저희의 지난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친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들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드너스 시청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건강한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내 아이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살아갈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어 주실 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